자, 폭우로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 관련 사망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15대 이상의 차량이 갇힌 것으로 알려져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부터는 전남과 경남권에 매우 강한 비가 예정돼 있어서 추가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죠.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에 모든 국민들이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상황을 좀 먼저 짚어보면은 이 지하차도 구조 작업에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고 일단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전에 이제 구조당국의 어떤 그 브리핑을 보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은 되고 많은 물을 빼고 있는데 밀려 들어오는 물도 있고 또 이 물 안에 보니까 뻘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배수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배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펌프라는 장비로 하게 되는데 그렇죠. 순식간에 뭐 2, 3분 만에 6만 톤이 넘는 물이 이렇게 원료가 되고 잠긴 상태에서 어제 같은 경우 난항을 겪었던 게 그 소방대가 물을 배수하면 배수하는 대로 미호천에서 또 물이 넘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임시 물막이 조치를 했고 그리고 대용량 배수 장치로 4만 6천 리터를 분당 배출을 했는데 이 정도면 뭐냐면 서울 시내 초대형 건축물의 소방 펌프의 20대 분량입니다.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엄청난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아까 그 제보 영상 보시면 군 장비도 동원이 돼서 배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행히 지금 봐서는 1m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로 보이는데 이게 뻘이 가라앉으면 강물에서 이렇게 뻘이 넘어오면 이게 물이 아니고 흙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펌프라는 거는 물을 퍼올린다는 개념이 되는데 당연히 효율도 떨어지고 막히게 되고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 용량은 현저히 줄어들 텐데요. 펌프 통로가 막히겠군요. 그렇죠. 돌아가다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뻘 정도는 밀어낼 수 있는 성능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최적, 밀어낼 수 있는 최적 자체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그러겠네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되는데 현재도 아까 그 다행히 어떤 구조 계획을 구조대원들이 걸어서 진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빨리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 계속 뭐냐면 구조와 구급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조대원분들의 안전이 선행된 상태에서 그래서 뻘이든 물이든 충분히 배출된 상태에서 구조 활동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뭐 이건 바다도 아니고 지금 물이 막 출렁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뭐 바다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니까 뭐 어렵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흙탕물이기 때문에 정말 잠수부가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차량을 이제 CCTV로 개수를 해가지고 뭐 19대가 진입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하고 하지만 뭐 이런저런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량이 그 저기 약 460m 지하차도 길이는 460m 전체적으로는 600m가 넘는데요. 그 중에 17대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산재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지금 버스는 드러났습니다. 드러나는데 한 대 한 대 찾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또 요 구조자 그리고 실종자 분들이 차 안에만 가만히 안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대피를 하다가 바깥에서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니까 그 큰 공간이 눈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잠수부를 통해서 빨리 구조를 했다 이런 건 어제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은 저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잠시 제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685m 그 지하차도에 6만 ton의 물이 들어찼다. 그러니까 6만 ton이란 단어의 어떤 어감만 봐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일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그런 물 같은 물이 갑자기 들어찼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어제 이후에 갑자기 2, 3분에 들어찼고 지금 그 생존자분들 그 난간에 매달려서 구조됐던 생존자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버스 승객분들이 2, 3분 사이에 버스가 떠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버스가 어떻게 뜰까 하는 상황을 하지만 그게 2, 3분 상황이면은 정말 순식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차량마다의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제보 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미호천 쪽에서 급하게 밀려드는 상황에서도 이제 차량이 서행은 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 보여서 그 원류가 시작되고 넘어들기 시작하고 침수가 완전히 되기까지 그 사이의 그 시간 동안 조금 진입되고 이런 통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참 오늘 발견된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실종자 중 5명이 버스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폭우 때문에 기존 노선을 좀 아까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었는데 기사 입장에서도 기사님 입장에서도 이제 뭐 막혀 있으니까 일단 운송을 해야 되니 우회를 한 것 같은데 이 상황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버스라는 게 이제 그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기존 자동차보다는 공간이 넓으니까 이게 탈출하는 게 쉽지 않을까? 또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더 어려운 점이 있나 보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 호우가 예보가 됐고 지난달 말부터도 또 이런 호우나 사고가 있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말씀드린 게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대중교통의 장점이 뭐냐면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비에 안 젖고 혼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승용차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중교통은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처 그리고 현재 교통망에 대한 상부 TF의 신속한 판단이 따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돌발적인 위험 사항이 생겼을 때 우회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기사님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통제 어떤 대응이 되니까 개인보다 훨씬 낫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 위험했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인근 그 사거리 교차가 침수가 되면서 통제가 되니까 우회를 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대중교통이 더 위험하다는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 분명히 총량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이 더 안전합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한 가지 안타까운 사고 사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한 서로 간의 어떤 정보 공유, 신속한 대처가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지만 승용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트럭 15톤 트럭도 있었다고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그런 교통 통제나 이런 정보 전달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방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사고가 난 지하차도가 이제 뭐 이게 들어갈 때 그 출구가 보이는 그런 짧은 곳이 아니고 685m가 굉장히 긴 곳이고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4차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지하차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존자 말 들어보면 3분 만에 버스가 들릴 정도니까 사실 저희가 왜 가끔 뭐 영화에서 보면 그 터널 안에 물이 갑자기 들어차가지고 그런 경우 그렇죠. 그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되게 오래되고 낙후된 주택이나 어떤 교통시설도 아니고 얼마 안 된 시설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상부에 철도와 국도도 지나가는 그 수직으로 관통하게 되고 수평에서 또 미어촌 그 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미어촌도 역시 통제관리소에서 수위 관리를 하고 있는 미어촌교 지점에서 기관 시설이 되겠고요.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 상태였는데 그 중에 지하차도가 이제 부산 지하차도 사망 사고 이후에 제도적인 개선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이번 사고를 짚어서 부산 지하차도 사고만 해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피해자분들을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분이라도 한 분을 따져보면 우주의 값과 맞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사고도 나중에 더 큰 사고에 대한 예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지금 구조 중에 있으니까 사고에 대한 종결은 아니지만 그래서 분명히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고 천천히 찾고요. 그러니까 뭐 꼭 처벌하겠다, 색출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우리가 개선해야지 진정한 안전 선진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왜 예전에 포항 그 아파트 침수됐을 때도 지하주차장 이 천정을 보면 다차도 그 또 추가적인 공간이 이게 뚫린 게 있어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물론 이제 또 물에 오래 있으면 또 저체온증 같은 게 올 수 있지만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꽉 들어차 물이 그냥 에어포켓 없이 꽉 들어차나 보죠. 그러한 이제 소위 이제 에어포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풍선처럼 생각하면 풍선도 입구가 한쪽이잖아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물이 한쪽으로 들어오면 그 반대쪽에 공기가 압축되면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하차도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빨리 관통하려는 공간이다 보니까 직선화가 돼 있고 그 자체가 양쪽으로 계구가 열려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밀려드는 거군요. 그렇죠. 양쪽으로 밀려들 수가 있고 한쪽으로서 밀려든다고 하더라도 밀려드는 만큼 공기의 압력이 반대쪽으로 밀려 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지하차도니까 그 상부가 평평한 도로 철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구조가 어떤 굴곡이 생길 수가 없는 형태죠. 그러니까 경사가 조금만 좀 있으면 훨씬 더 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수방 대책 여러 가지 나왔는데 수방이라고 하면 일단은 차수 들어오는 물을 막고 들어와 있는 물을 빼는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어포켓에서의 어떤 생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희망적인 부분이고 근본적인 대책에서는 들어오는 걸 막는 차수와 그다음에 찬 거를 빼는 배수. 근데 현재는 6만 톤 아까 말씀드린 초고층 빌딩 20개 정도의 소방 펌프로도 하루 이틀 만에 못 빼는 정도니까 그런 시설을 그 지하차도만 갖출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수방 대책에서 차수 대책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근의 그 미호천도 그렇고
그 둑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우리가 항상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네. 뭐 어딜 탓한다는 거 떠나서 그렇게 강이 있는 상황이면 둑이 무너질 호우 시에는 그래도 둑은 무너지겠어? 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 대비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이제 현재는 뭐 제보상이나 전해지는 소식으로밖에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그 마을 이장님도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나가서 뚝을 점검하셨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넘어오는 순간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상황에 안타까울 수 있지만 저는 그 제보 영상을 보고 더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그 물이 넘나드는 순간에도 예. 아무 통제가 없었으니까 지금 나오는 차량이 찍었는데요. 예. 반대편에 또 들어가는 차량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하고 같이 차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 차량이 왜 그 버스가 네. 일부 좀 잠겼던 화면, 네네, 그러니까 사진도 좀 돌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차 바퀴의 3분의 2 정도가 되면 차량 이동이 힘들다, 안 된다, 시동이 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3분의 2라는 거는 차를 바퀴가 반 이상이니까 차축이 잠긴 거고, 그렇죠. 차축에 배기구가 있고 전기 장치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하면은 망가지게 되니까 시동이 꺼지게 되면 그 순간에는 차가 나를 보호하는 장비가 아니고 나를 가두는 장비가 됩니다. 가두고 아예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에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늦게 되니까 맞아요. 선제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렇게 됩니다. 통제를 안 하고 빠르게 달리던 차량에서 물이 갑자기 차면 빨리 지나가면 괜찮겠다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계속 반대쪽에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부분에 통제가 없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 통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사고가 수습되고 그 네. 이후에 또 책임에 대한 부분 또 다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사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안전 조치가 없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고 있었어요? 그 조금 완전히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 우리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이번에 있었잖아요. 예. 7량의 열차 중에 6량이 탈선이 전체를 한 거죠, 사실은. 예. 했고 그중에 2량은 뒤집어져 가지고 기관사께서 많이 다치셔서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찔한 게 주말 저녁 토요일 저녁에 열차표는 대개 다 매진이 되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대개 철로위를 달리는 열차의 90% 이상은 승객들이 다 꽉 찼습니다. 근데 하필 회차 중인 빈 열차였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예. 근데 만약에 거기 승객이 꽉 찼으면 사실은 그 연결고리가 이런 지하차도 사고나 이런 데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대형 재난은 보면 여러 개의 원인들로 이어져서 고리에 고리를 무는데요. 정말 수백 명, 1000명 이상의 사고일 수도 있었던 열차 탈선 사고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지하차도도 부산에서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국가기관시설에서 경보, 예보 그리고 수위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통보가 있었고 했으면 물리적인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자동적으로 돼 있어도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수준을 높이고 해도 적극적인 대응. 사실은 시민분들의 대응도 아쉽습니다. 예. 누군가 통제를 하고 막았더라면 이런 상황. 근데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분들 모두가 국민분들 모두가 같이 좀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둑이 붕괴될 거라 생각을 그렇죠.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네. 보면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호우가 좀 예상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잠수교 같은 데는 비 많이 내리면 통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 지하차도도 여기도 보니까 3등급 지하차도로 분류가 돼서 호우 경보 발표되면 통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쌩쌩 지나고 있는 상황이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트래픽 잼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차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유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통제가 안 된 게 결국은 이 사고가 발생 좀 이런 인재를 낸 그렇습니다. 죄를 그래서 낸 이게 그 상황이었다. 터널 침수 등급을 할 때도 1등급, 2등급, 3등급의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데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건 일단 침수 위험이 있다는 얘기고 3등급은 사실 그 중에서 상당히 안전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면은 안전한 편이군요. 1등급이면은 이제 예. 점수를 매겨 가지고 네. 70점 이상이 되면 1등급이 되는데 예.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예보 상태에서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예보에서도 네네. 그리고 2등급이 되면 주의보, 3등급이면 경보니까 일단 대상이 됐으니까 위험한 대상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시설이나 안전시설은 갖춰졌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둑이 붕괴될 건 생각 못했던 상황인 그럼요. 거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인근에 둑이 있는 상황까지 어떤 그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피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금 그 예천 지역도 대피령이 있었고 그러면 만수가 되고 뚝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면 예. 자연재난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다 막겠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부족한 시설이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대피를 적극적으로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 대피라는 단계까지도 있지만 경보주의보 아까 예천 지역도 산사태 취약 지구이기도 한데 그렇죠. 경보 상태인데 주민들이 그대로 다 계셨잖아요. 어쨌든 임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근데 민과 관이 같이 대피하고 대응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나흘 동안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500mm가 넘는 비가 좀 집중됐기 때문에 충남도 그렇고 전북 지역도 그렇고 제방 붕괴 사고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미리 대피를 해가지고 인명 피해는 막고 있긴 했습니다만 네. 궁금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방이나 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계속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테고 네. 뭐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또 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뭐 원래대로라면 네. 잘 점검이 됐을 것이고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네. 몰려오게 되면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는 대피가 일단 뭐 좀 이상한 상황이 된다면 좀 이상한 느낌이 감지된다면 피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험 지역이라고 이제 분류가 돼 있던지 아니면 위험지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축대 지역이 있고 그리고 번면이 있고 집 바로 뒤에 야산이 있고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뭐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 어떤 뭐 부모님 친인척이 이렇게 계시면 많이 걱정되는 구조의 그런 것들이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연락하고 대피하고 피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말씀하신 그 재난적인 상황, 그 뭐 뚝이 무너진다든가, 막 엄청나게 큰 사고 지금 괴산댐도 원류가 되는 상태까지 넘어가다가 지금 괜찮은 상태인데, 그렇죠. 댐이라는 거는 물을 받아놓는 시초이다 보니까 초당 2,700톤을 방류를 합니다. 최고의 지금 유속으로 방류를 하다 보면 그 하천 지금 그 중부, 남부, 영남 지역, 호남 지역 다 마찬가지인데 하천이 지금 최고 수에 이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홍수 수위 시스템을 보게 되면 수위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도 보면 오늘도 호우 경보주의보가 점점 경보가 주의보로 주의보는 해제식으로 잦아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명 피해를 얻게 되는 호우의 피해는 50% 이상이 산사태입니다. 그렇군요. 무너진 붕괴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2주 이상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비가 안 와도. 또 집안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방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만 걸쳐 있었으면은 원래 경기 북부 강원 지역 피해가 많았었던 게 사실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장마전선이 중남부로 강하게 퍼지면서 여태까지 겪지 못했던 상황들을 많이 겪으시다 보니까 산발적인 사고들도 많이 들립니다. 제방에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요, 제방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화장지를 깔아놓고 뚝을 아무리 튼튼히 쌓아도 물이 한쪽이 차면 반대쪽으로 물이 스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죠. 지하 수위와 수압의 차이가 생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토질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 일산 마두 지역의 싱크홀 땅꺼짐 사고도 한강 하류의 하천 수위 높아지는 거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히나 더 농지, 습지, 퇴적지가 많은 제방뚝 주변의 농지 주민들께서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다. 대피령에 적극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대피령이 미치지 않은 분들은 없는지 살피셔야 되겠고 안전지대로 선제 대피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사태 같은 경우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 내린다는 가정하에도 그게 다시 굳게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다음 주도 지금 비가 예보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산사태는 일단 뭐 징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조 현상이 좀 현상이 있기 전에도 어쨌든 위험하다,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은 일단 피하는 게 최우선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산사태에서 가장 위험의 원인은 호우를 꼽는 것이 함수율이죠. 안반층 위에 토양층이 이렇게 물을 80% 이상 머금게 되면 이게 쓸려 나오듯이 쓰러지게 되고요. 위에서부터 시작되면 그 안반층을 깎아내려서 바위와 같이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그 산사태 전조를 얘기할 때는 우리 경사면에 물이 솟구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경사면에서 보통 배수 파이프를 군데군데 묻어놓으면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이 솟구친다는 얘기는 땅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있어야 되는 그 토양층이 물처럼 흘러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소화를 못해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압력이 여기로 전달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토양층이 가만히 있으면 압력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쓸려 내려오는 전조가 되고 그 해당 경사면이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전조가 되겠고 일단 쓸려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옆으로 피하고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긴박해서 네네네. 말씀드리는 네네네. 거고요. 산사태는 일단 발생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배수로 정비가 중요합니다. 배수로 정비를 배수로 사전에 정비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간헐적으로 들리는 지금 제보에서 배수로 정비를 하다가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전제는 뭐냐면 구조대원이든 우리 시민분들이든 뭐 그런 사례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소 먹이 주려고 밧줄을 메고 하천을 건너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안전이 전제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모든 구호 조치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제 괴산댐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태위태한 지역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비가 계속 내리게 된다면 뭐 부실한다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 최선은 어떤 것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뭐 동호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게 최선인지에 대한 말을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계산댐이 1952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57년도 그러니까 전쟁 중에 시작할 정도로 그랬었죠. 예. 했는데 콘크리트 댐이라서 이상이 없다고 지금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당연히 이번 이후에 안전 구조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예, 구조적인 점검은 제대로만 지어지고 제대로 구조가 되고 관리가 되면 그 이상도 버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그 하류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천주의 높아졌고요. 제방주의에 대피령이 내린 상태고 소강이 되더라도 역시나 집안이나 농지나 물에 잔뜩 젖어서 함수 때문에 위험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동 삼가하시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통제를 따라서 천천히 시간을 좀 두시고 안전하게 행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